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등 각종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치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원장님 인사 나눌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예. 자, 오늘 또 아마 유창길 원장님과 상담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자, 먼저 오늘 그 말씀해 주실 강의 주제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만 4년의 시간에 걸쳐서 한방 치료를 받으면서 임상 증상으로도 류마티스 증상이 관해 상태, 완치 상태에 가깝게 이르고 또 혈액 검사상 류마티스 염증 수치가 또 정상 범위에 도달해서 양약을 끊은 상태에서도 임상적 관해 상태인 류마티스의 완치 상태에 거의 가깝게 도달한 어느 류마티스 여성 관절염 환자분의 치료 사례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그 치료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겠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긴 하셨을 겁니다. 일단 어떤 병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이 붓고요, 열이 나게 되고요, 빨갛게 이렇게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씀합니다. 네. 예. 보통은 어르신들이 이제 무릎 관절이 아플 때 무릎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이 생겼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명이 이것처럼 어르신들의 어떤 무릎 관절이 아프다 하시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관절 아프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이고 류마티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관절은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아서 퇴행성 변화로 관절의 통증과 변형이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하고 좀 다르죠.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쓴 관절 부위만 아픕니다. 만약에 무릎을 많이 쓴 분들은 무릎에 연골이 닳아서 무릎이 아파지고요. 만약에 고관절을 많이 썼다 그러면 고관절이 닳아서 아파지는 거죠.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은 좀 다른데 일단 전신적으로 좀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특히 중요한 관별점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손가락 부위에 꼭 한 군데 이상은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손가락 관절에도 퇴행성 관절이 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보면은 시골에 많이 계시죠. 농사일 짓는 어머님들. 평생 농사일 하신 분들 보면은 손가락 마디 이렇게 굵어져 있는 경우 볼 수 있어요. 손가락에 네. 이 마디들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두껍게 도드라진 손가락을 볼 수가 있는데, 손가락 관절을 많이 사용하면 물론 손가락에 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 첫 번째 마디에 잘 나타나요. 퇴행성은. 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두 번째, 세 번째 관절에 잘 생깁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전신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전신으로 어떤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면서 나타나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 몸 전체 상태에 변화가 온 건데 면역 상태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정형외과적인 질환이지만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사실 당뇨와 같은 범주라고 볼 수 있어요. 몸 안에 어떤 면역 체계, 호르몬 체계가 깨져서 전신으로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에서 어느 부위에 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손가락 관절에 꼭 한 군데 이상은 아픈 경우가 많다. 류마티스 관절염 경우에. 네.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만디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손가락 관절이 붓고 아프고 열이 나면서 빨갛게 변한다. 이렇게 손가락 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나면요, 그 병뚜껑을 돌린다든지 치약을 칫솔에 묻혀서 이를 닦는다든지 이런 가벼운 동작에서 일단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손목 관절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류마티스가. 손목이 열이 나면서 뜨끈뜨끈하고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부피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짚는 동작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손목이 안 꺾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벽을 미는 동작,
바닥을 짚으면서 바닥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에서 이제 손목까지 왔죠. 그 다음은 그 위로 더 올라와서 이제 팔꿈치 관절로 류마티스가 올 수가 있어요. 팔꿈치 주변이 붓고 두꺼워지면서요. 이 구부러지는 게 다 안 구부러지고 펴는 게 다 안 펴집니다. 그래서 각도가 필 때는 요 정도 되고 구부리는 것도 원래 거의 닿듯이 와야 되는데 한 90도에서 조금 넘은 정도. 팔꿈치에 류마티스가 오면 이렇게 운동 관절 범위가 좁아지면서 장애가 올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팔꿈치에 류마티스가 침범이 된 분들은 류마티스가 좀 심한 겁니다. 치료가 상당히 오래 걸려요. 손가락은 관절이 작죠? 손목은 손가락보다 관절이 커집니다. 손목보다 커지는 게 팔꿈치예요. 그 관절 크기가 커질수록 증상이 심한 거고 치료가 이제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팔꿈치 관절은 손가락보다 크고 손목보다도 크기 때문에 팔꿈치 한번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나면은 치료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손가락, 손목, 팔꿈치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점점 관절이 커지는 부위로 침범이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가락만 아픈 분도 있고 손목만 아픈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팔꿈치만 또 아픈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다 괜찮은데 류마티스 증상이 없는데 팔꿈치에만 류마티스가 와서 이 구부리고 피는 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합이 돼서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중에 두 가지만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부위만 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상체 쪽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올 때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손가락, 손목, 팔꿈치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이제 팔다리의 작은 관절로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요. 팔꿈치에서 더 위로 올라가서 이 어깨 관절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팔꿈치에서 어깨까지 올라오면 네네. 관절이 더 커지죠? 그렇습니까? 보통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중소관절, 이제 작은 관절 부위에 잘 나타나는데요. 어깨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어깨까지 나타나시는 분들은요, 팔꿈치 나타나시는 분들보다 이제 더 심하죠, 관절 증상이. 어깨에 강직이 나타나서 들어 올리는 게 안 되고요, 뒤로 돌리는 것도 안 되고, 오십견처럼 마치 어깨 관절의 가동성에 제한이 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에 류마티스가 오신 분들은 팔꿈치만 온 분들보다도 증상이 더 심한 거고, 그래서 치료가 더 오래 걸리고요. 관절 증상이 아주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상체 쪽에서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시 정리를 하면 손가락, 그리고 손목, 팔꿈치, 어깨까지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일단 손가락에서 손목, 팔꿈치, 어깨까지 올라갔고, 그 위에서도 근데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간혹요. 그렇습니까? 예, 더 심한 경우에. 예. 경추 1, 2번입니다. 제가 턱관절 강의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경추 1번은 환추, 경추 2번 축추라 그랬죠. 그래서 경추 1번과 2번은 마치 반지와 반지에 끼어있는 손가락처럼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절처럼 움직여요. 반지가 손가락에 끼어지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듯이 경추 1, 2번은 손가락에 낀 반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축 관절이라고 하는데 관절이다 보니까 류마티스가 염증이 침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턱관절 강의 때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추 1, 2번에 류마티스 염증이 침범되면은 경추 1, 2번은 턱관절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턱관절에도 류마티스가 침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추 1, 2번이라는 것은 제가 경추의 맨 위에라고 말씀드렸죠? 네. 7개의 경추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게 1번 경추인데 이 부위에 류마티스 염증이 오면은 경추 1번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중심축이라고 말씀드렸죠. 경추 1, 2번이. 그래서 경추 1, 2번에 환축 관절에 류마티스 염증이 오면은 목을 돌릴 수가 없어요. 목이 엄청 뻣뻣해져서 목을 이렇게 좌우나 상하로 돌리는 게 어려워지고요. 이 목을 돌리기 어렵다 보니까 몸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아주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더 커졌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사람들은 네. 몸이 움직이기가 아주 불편하고 어깨까지 침범된 류마티스보다 증상이 더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턱 관절에도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경추 1, 2번이 턱 관절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함께 움직인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턱관절도 관절이기 때문에 경출입원에 침범되면서 동시에 침범된 경우가 많아요. 턱관절에 류마티스 염증이 침범되면은 아침에 입을 벌릴 때 턱이 안 벌어지거나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입을 벌릴 때 턱관절에서 아픈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조조광증 현상인데 아침에 심한 게 특징이죠. 그렇군요. 턱관절도 이제 관절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우리 몸의 상체 쪽에 나타날 수 있는 부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는 뭐 다음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유창길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들은 추후에도 계속해서 원장님과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도 앞으로 쭉 좀 해줄 얘기가 더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서 하루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종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방 치료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례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 직접 환자분의 그 진료 기록과 4년간의 혈액 검사 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전집처럼 두껍습니다. 네네. 실제 병원에서 4년 동안 2개월이나 3개월마다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한 검사 기록 모음인데요. 한 두께가 됩니다. 한 뭉치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은 30대 여성 환자분인데요. 2011년도부터 저하고 한방치료를 시작하셔서 2014년도까지 장장 만 4년이죠. 오랜 시간 네. 저하고 류마티스 이별 여행을 하신 치료 사례입니다. 네. 뭐 치료하는 원장님도 힘드셨겠습니다만 치료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4년이라는 시간을 좀 버텨내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옆에서 볼 때는 빨리 갈 수 있는데 환자분 본인에게는 참 긴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처럼 낫지 않는 병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평생 관리하는 병으로 이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무리 가벼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방 치료를 해서 만약에 완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려면요, 보통은 최소한 1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1년 정도도 상당히 길거든요, 본인들은. 근데 이 류마티스 관절을 극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이 아니고요, 보통 이상의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 4년 동안 이렇게 치료를 해서 류마티스를 완치 수준에 도달하게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의지가 아닙니다, 이분은. 네. 예, 오늘 이 30대 류마티스 여자 관절염 환자분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 류마티스 관절염 아픈 부위가 너무 많았고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처음에 찾아왔을 때 이분의 증상이 어땠었나요? 일단 손가락 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했습니다. 그 양손에 가운데 3지 그리고 2지의 두 번째, 세 번째 마디가 많이 부어 있었어요. 그리고 열이 나고, 그리고 변형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관절뼈가 커지고, 이렇게 도드라져서,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 마디가, 되게 커졌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관절 세 번째 마디가 크게 도드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진행되다가, 관절이 변형이 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양쪽 손가락에 2지, 3지에 두 번째, 세 번째 마디가 많이 부어있고 열나고 커지면서 변형되고 있었던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왼쪽 무릎 관절이 부어 있었습니다. 왼쪽 무릎 관절 주변으로 두툼하게 부어 있고 물이 찬 형태로 이렇게 부어 올라 있다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나서 병원에서는 뼈 사이의 간격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간혹 맞자고 했고요. 이대로 진행되면은 무릎 관절이 손상되기 때문에 나중에 인공관절 무릎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서 이제 생물학적 주사 제제를 빨리 써야 된다고 이렇게 환자분한테 권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네. 이 30대 여성 류마티스 환자분은 약의 내성이 생기면서 안 듣기 시작하니까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너무 임시적으로 병을 억제만 해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근본적으로 끝을 내고 완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건데
2011년도부터 양약을 그대로 복용한 상태입니다. 양약을 복용하는 상태에서 한방치료를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약을 복용하시던 분들은 갑자기 양약을 끊으면요, 증상이 갑자기 확 올라와요. 그 리바운드 현상이라 그래서 양약에 의존되어 있던 몸이 양약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갑자기 확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약을 반드시 바로 끊는 게 아니고 양약을 복용하는 상태에서 한방치료를 병행하면서 천천히 감량을 해가는 겁니다. 몸 상태가 좋아짐에 따라서 양약 복용량을 감량을 해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은 몸이 적응을 해가면서 양약을 줄여도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악화되지 않죠. 네. 그래서 류마티스의 첫 번째는 면역 조절을 해주면서 염증을 조절해주는 한약을 첫 번째 단계로 투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절을 강화해주고 연골과 신경을 재생시켜주는 한약을 2단계로 이어서 처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의원에 와서 면역 조절 침 치료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간의 자신이 먹은 삼시세끼의 식단을 다 적어와서 저에게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류마티스 이제 수첩이에요. 네. 환자분들이 삼시세끼를 다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일일이 모든 복용하는 것을 비롯해서 먹는 식품, 밥, 반찬, 간식까지 다 적게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중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제가 체크를 해서 이렇게 네. 빨간 줄을 그어드리면서 자습지 선생님들처럼 체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하면서 식이요법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 식이요법이 중요한 이유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정한 그 완치 수준에 도달을 하려면요, 병이 나으려면 이 식이요법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음식을 안 좋은 걸 먹으면요, 아무리 안 좋은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더라도 낫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몸에 혈액을 만드는 게 결국 내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절의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밀가루, 유자품, 육류같이 이런 식품들을 금지시키면서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2011년도에 류마티스 관절 염증 수치인 CRP 수치가 3.17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와 치료를. 1년 후에 0.37까지 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2013년도 작년에는 0.12까지 떨어졌고, 올해 2014년도에는 0.05까지 정상 범위로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양약을 줄이면서 완전히 네. 끊은 상태인데도 증상이 좋아지면서 염증 수치는 정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ESR 수치도 역시 류마티스 관련 염증 수치인데 2011년도에 52였는데 2012년도에 41이 됐고요. 2013년도 작년에는 25가 됐고 올해 2014년도에는 19로 완벽하게 정상 범위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 4년간에 걸쳐서 양약에 반응하지 않고 양약이 내성이 생겨서 증상이 악화되면서 염증 수치가 올랐던 분인데 7년 동안 양약을 먹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상황에서 저에게 오셨을 때 이렇게 식이요법과 면역 단계 조절하는 한약 복용을 통해서 서서히 혈액검사상 류마티스 수치들이 정상 범위로 회복된 거고요. 4년간에 걸쳐서 네. 손가락의 관절 모양들이 원래 모양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양쪽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두 번째, 세 번째 마디가 부어있던 게 모양이 변형돼 있던 게 붓기가 빠지면서 원래 손가락 부피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왜?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손가락에 있던 관절염 증상이 가라앉고 손가락은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병원에서는 이렇게 혈액검사 결과상 정상이 되고 임상 증상상 관절 모양도 다 돌아오니까 이제는 생물학적 주사 제제를 쓰자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증상도 그렇고 검사 결과로도 다 정상이 되니까 네. 더 이상 생물학적 주사 제제를 쓰자고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2011년도 당시에는 복용 중이던 메토트렉세이트, 스토론도, 조피린, 듀록, 세레브렉스전 같은 류마티스 관련 약물들 대여섯 가지를 복용하고 있던 것을 순차적으로 4년 동안 증상이 좋아짐에 따라 혈액검사가 좋아짐에 따라 서서히 줄여서 2014년도에는 지금 아무런 양약도 복용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임상적 관해 상태에 이르렀죠. 임상적 관해 상태라는 것은
증상이 없고 검사상 정상인 것을 말하는데 완치 상태 가깝게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왼쪽 무릎 관절 주변에 근육만 강화하는 운동을 좀 해서 근육만 붙이면 되는 아주 건강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네, 한편의 인생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치가 됐다고 하니까 환자분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